수영, 테니스, 골프, 스키 등 대부분의 운동은 시작할 때 레슨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전거는 대부분이 따로 레슨을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자전거를 더 잘 타기 위한 레슨은 어떤 건지 체험해 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오늘은 압구정 스파이더에 갈 거예요. 근데 어제 갑자기 눈이 와서 임시 방편으로 머드 가드를 만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대충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럼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고! 드디어 제가 로라를 타러 갑니다. 저는 로라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자꾸가 열렸어. 큰일 났어. 오! 이렇게. 제가 놓을게요. 이게 스파이더 매장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전장. 약간 조금 즐기시고 놀이터 같은 약간 느낌이라고 좀 보셔도 놀이터요? 오, 중심인 거라서 좋다. 수리도 가능하시니까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스타트랑 뭐 런지 아메리카노와 바리스타 쪽으로 커피를 좀 많이 마시고 안에다가 이거 반팔이랑 반팔 빕쇼까지 다 입고 왔어요. 이거만 벗으면 돼요, 그냥. 바지가 또 있다. 이걸 벗고 오늘의 이 아이템 양말 커스텀 양말이에요. 이런 레슨에 와서 제일 먼저 로라를 타게 되면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제가 생각한 만큼은 아닌데 좀 더 안정적으로 힘들어 보이는데 표정 많이 힘들어. 이 전 영상이랑 비교해 볼게요. 이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굴릴 때 발목각도 보세요. 딱 이 방향에서. 이 방향이라는 건 어디냐면 이 크랭크암이랑 이 시트튜브랑 크랭크암을 동일하게 둘 거예요. 보세요. 동일하게 뒀을 때 발목각도 보세요. 자, 기억하기 쉽게 캡처할게요. 이건 맞춰보세요. 어디가 더 골반이 아프다. 어떻게 나와요? 딱 정가운데서 보세요. 나는 굉장히 그러면 언니 다 찍어주고 언니만 보실래요? 아 괜찮습니다.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틀어졌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더 퍼스를 가깝게. 그리고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앉아 제일 며칠 전에 무정차 실패했어요. 숨이 안 쉬어져서. 근육이 얼어서 기온이 추워지면은 혈관이 수축돼요. 혈관이 수축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동상에 걸리지 않고 체온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럼 혈관이 수축되면은 혈액순환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 타면은 다리가 더 빨리 붓고 힘든 거. 그 첫 번째,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공기 밀도. 기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공기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공기 밀도가 높아지면은 한마디로 공기가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워진 공기를 뚫고 나가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앞으로 나갔어요?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모습이 왼쪽 골반이 앞으로 밀려있죠? 그냥 엉망이야. 나도 알겠어. 피팅 해놓은 상태. 그래서 밸런스 맞춰놨어. 적성각도보다 덜 펴졌어요. 주인이 실력을 못 따라.
보통 여성분들이 안장 토소포하는 부분이요. 안장 측면 여기가 아파서 안장 구조적 문제로 이 부분이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강민현님이 아프신 데는 이제 안장 코 부분이거든요. 탈 때도 아프세요? 운동에서는 되게 많이 아프고요. 평소에는 탈 때는 잘 모르겠어요. 안장 코 부분이 눌린다는 거는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본 골반 모습인데 이걸 청골이라고 해요. 세이크럼. 거의 신체 크기 비슷하게 확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 넓적하게 넓은데 여기 평평한 부분 여기가 청골이에요. 근데 청골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은 이걸 전방형상 그리고 이렇게 들려 있는 게 후방형상. 제가 어떻게 하면 되지? 후방과 후방형상. 후방형상가 되려면 척추가 특히 척추 중에서도 요추 2번, 3번, 4번 여기가 많이 꺾이는 거예요. 만약에 흉추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펴있고 흉추가 이렇게 꺾여요. 어떻게 될까요? 자세가 높아지겠죠. 자세가 높아지고 핸들이 멀어져요. 최대한 에어런 상태에서 들면 전면적으로 들리려면 낮은 척추 중에서도 낮은 요추 2번, 3번 이런 데가 꺾여요. 그래서 후방을 유지한다고 하고 이렇게 앉게 되면은 안장 코 부분에 압박이 오거나 눌릴 일이 없어요. 근데 골반이 이렇게 앉았다. 앞뒤 거리가 이렇게 앉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안장 코가 너무 내려가 있거나 안장이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으니까 높아지면 핸들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낮아지고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구부리는데 핸들이 이렇게 낮아요. 핸들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박이 되고 탈 때는 모르지만 계속 압박되는 상태로 페달링 하다가 이제 라이딩 마치고 나면은 이제 부어서 아파요. 언덕이다. 언덕이면은 앞에 올라오겠죠. 앞에 올라오면은 상대적으로 제가 이 지면으로부터의 이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이가 펴집니다. 그래서 척추 유연성이 없는 사람도 언덕이 되면 자연스럽게 후방사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처럼 언덕에서 힘이 더 잘납니다. 근데 이 구강 각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체에서 숙였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방사가 되면 될수록 이게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밟을 수 있는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밟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밟고 그렇죠? 근데 진짜 유연성 없는 사람은 페달링 못하는 사람은 막 3시부터 밟아요. 그럼 밟을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밟는 거예요. 이것만 밟는 사람이랑 여기서부터 이만큼 밟는 사람이랑 누가 더 페달링 효율이 좋고 근육 필요가 덜해요. 밟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높아야 된다요. 그러려면은 골반이 후방을 서야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전거에 올라타서 지금 하나님 같은 건 아니에요. 올라타서 외발로 페달링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외발 페달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숙이고 후방에서 만들어서 페달링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해볼게요. 똑같이 후방에서 해서 페달링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전방에서 아무나 왜 너무 좁아서 전방에서 좁아니까 더 이상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원서가 엄청 중요해요. 후방원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척추 유연성이 여러분 페달링의 책임입니다. 척추 유연성에 따라 다르고 있어요. 근데 척추 유연성이 없는데 핸들을 낮춰놓으면 완전 망가지고 척추 유연성이 없는 상태라서 핸들로빼 거기 맞게끔 물려놓으면 그나마 유연성이 없지만 페달링이 제대로 되고 정리는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들이 낮으면 내가 더 바람장 덜 받게끔 많이 숙여진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씩 계속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앞으로 전방형사 되잖아요. 전방형사 되고 페달링 잘 안 되지만 또 두 번째 문제는 호흡이 잘 안 돼요. 나이가 배를 치거든요. 호흡 잘 안 되고 누구나 다 내가 편하고 페달링 할 수 있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상체 기울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만 구부리는 게 편한데 핸들이 이렇게 낮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숙여요. 전방형사 돼서 숙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페달링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어깨가 나요. 목은 이렇게 서 있고 척추는 서 있고 어깨만 내려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처진 것처럼 보여요. 핸들이 낮아요. 척추 유연성은 딱 여기까지만 숙이는 게 후방에서 유지가 되고 어깨 이렇게 내려갔어. 근데 척추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숙이면서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 다시 한번 어깨 넓이만 보세요. 어깨 넓이만 딴 거 보지 말고. 네. 좁아졌죠. 전면적은
좁고 낮을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척추 연성이 이 정도까지만 구부리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내리는 게 아니라 핸들을 올려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상체는 그대로 있지만 어깨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어깨가 좁아지는 이유는 이거를 견갑골, 날개뼈, 우리가 얘기하는 날개뼈, 견갑골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걸 후인이라고 하고 이걸 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경추, 목뼈, 경추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경추 전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추를 전만시키면서 견갑골을 후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머리가 낮아져서 공기 흐름이 매끄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 있으면은 머리 뒤에서 공기 와류가 생겨요. 그럼 바람량 더 나오겠죠. 그렇죠? 집에 갔다 한번 해보세요. 네. 강은이 이거 연습하시면 네. 제가 여기다가 안장 높이랑 핸들 높이 맞춰드리면은 이 자세가 편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이거를 핸들 높이 조정 안 하고 피팅 조정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숙여버리면은 핸들이 낮은데 가뜩이나 낮은데 약간 더 숙여버렸어요. 그러면 골반이 척추 유연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이 쏠리고 그것도 안장통 생기고 페달링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우선은 페달링이 골반 후방경사 유지된 상태에서 어깨까지 이렇게 경추 전만된 상태로 핸들 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저는 이 높이에서도 경추 전만시키고 해도 골반 각도가 유지돼요. 이게 제가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핸들 높이예요. 이 자세를 편하게 유지하면서도 에어로하게 달릴 수 있는 최상의 높이. 완벽하게 맞춘 거예요. 좌우 밸런스도 맞고 골반도 맞고 페달링도 잘 돼요. 빌려보세요. 이제 골반 뼈를 자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청골을 빼고요. 이쪽을 안쪽에서 다 본 거예요. 이게 남자 골반, 여자 골반은 여기가 안쪽이에요. 둘 다 안쪽.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고. 남자는 좌골뼈가 여기 끝에가 약간 뾰족하죠. 좌골뼈 여기가 어디냐?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엉치뼈라고. 그렇죠. 그렇죠. 바닥에 앉을 때 딱딱한 의자 앉으면 여기잖아요. 이 뼈예요. 여자분들은 걸리는 뼈가 없어요. 이 엉치뼈가 뾰족하지가 않아서 걸리는 데가 없어요. 남자분들은 이 좌골뼈 엉치뼈가 삐져나온 뼈가 보다가 앉았다가 뒤로 밀리지 않게끔 딱 걸쳐져요. 그래서 둥근 쓰면서 앞으로 이렇게 1시 반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도요. 엉덩이가 뒤로 안 밀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뼈가 없어요. 그냥 어디 앉냐면 남자들보다 더 뒤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은 앉았을 때 안장 뒷부분이 이만큼 남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여자분들이 앉으면 없어요. 안 보여요. 뒤로 밀려요. 왜냐면 여기 앉는 게 아니라 좌골뼈로 앉는 게 아니라 걸쳐서 앉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여기 올라타거든요. 올라타니까 똑같은 안장을 앉아도 더 뒤에 앉는 거예요. 그럼 자 걸리는 뼈가 없는데 앞으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소라님은 엉덩이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뒤로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 전달이 될까요? 레그 프레스를 미는데 발로 레그 프레스 무게추를 밀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뒤로 밀렸어요. 못 미는 거예요. 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가 안 밀리게? 엉덩이가 안 밀리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엉덩이가 안 밀리게 보통은 안장 바꾸는 게 일단 답이에요. 근데 안장이 답이었어. 여성용 안장이 아니라 여성용 안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안장 앉아서 계속 엉덩이가 뒤로 밀려요. 왜냐면 안 밀리게 자꾸 당기고 있어요. 계속 당기고 있어요? 자꾸 당기고 있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써도 뒤로 밀리지 않는 안장을 쓰면 해결인데 안 써도 되는 힘을 계속해서 상체를 쓰면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근육을 쓰면은 더 많은 산소를 쓰는 거고 그럼 더 숨도 더 차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가도 더 숨 차는 거예요. 내가 나름 괜찮던데? 지금 강민영 소라님보다 율무님 안장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 안장 좀 오래 쓰셨어요? 약간 왼쪽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안장은 소모성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이러면 골반 틀어진 상태로 오래 유지했으면은 안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갈아주셔야 돼요. 이거 계속 쓰면 계속 골반 틀어져요. 오키도키.
턱은 들고 턱은 들고. 이거 한번 보세요. 만져봐요. 엄마 들어가야지. 오, 쏙 들어갔다. 혹시 이게 손목이라고 해요. 손목을 한번 만지면 어깨가 이렇게 쭉 견갑골이 벌어지면서 이 상태로 있으면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신장성 수축을 하면서 약간 좀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밀고 있으면 핸들이 내 유연성에 비해서 핸들이 낮으면 어깨를 이렇게 밀게 되면서 딱딱해지고 계속해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라이딩 하면 어깨가 찌릿찌릿하고 근데 이 힘을 빼고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여기가 아픈 일이 없어요. 전혀. 말랑말랑해졌어. 7시간, 8시간, 막 10시간 타도 어깨 안 아프고. 오, 해봐야지. 당길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다리 무게를 들어 올려놓고 한마디로 밟을 때는 다리 무게가 플러스가 되지만 당길 때는 다리 무게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특히 마이너스가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반성이 돼서 케이던스가 느리면은 이렇게 굴리면서 내 다리 무게를 온전히 다 들어 올리면서 당겨야 돼요. 근데 케이던스가 빨라서 어떻게 되죠? 회전 반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성이라는 게 뭐죠?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데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다리 무게가 가벼워지고 다리 무게가 가벼워진 상태에서 당기면은 당연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당기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당기는 힘의 비율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케이던스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당기는 힘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있어요. 당기는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뭐냐면 보시죠. 자전거 타고 오르막 올라갈 때랑 내리막 내려갈 때랑 다리 무게가 다르겠죠. 내려갈 때는 다리 무게가 가벼워져. 가벼워진 다리로 밟으면 더 힘이 평상시보다 더 잘 나올까요? 평지에서 밟는 것보다 안 나오죠. 다리가 가벼워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근전환이 뭔지 알죠? 앞근육 쓰고 뒷근육 쓰는 거예요. 물론 앞근육은 밟을 때, 밟거나 앞으로 밀 때, 밀어서 밟을 때 근육이고,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대퇴 이두근은 끌어당겨서 무릎을 접을 때. 근데 이 앞근육과 뒷근육 쓰는 비율을 바꾸는 걸 이제 우리는 근전환이라고 해요. 근전환인데 근전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전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오르막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앞근육을 더 많이 쓰시고 근데 대신 오르막 올라갈 때도 페이더스가 빠르면은 아까 방금 알려드린 대로 햄스트링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다가 내리막 시작했어요. 다리 무게가 가벼워졌잖아요. 그럼 어떤 걸 더 많이 써요? 뒷근육 더 많이 써요. 다운힐에서는 당기는 근육 써주면 당기는 근육을 쓰고 특히 다운힐에서 우리가 케이던스 더 빨라져야 느려져요. 보통 일상적으로 다운힐에서 케이던스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어 무겁게 써서 일정하게 써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빨라지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관성이 생기니까 당기는 근육을 더 잘 쓸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다리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당기는 근육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우리 몸에는 모든 근육들이 지구력이 다 달라요. 이 근육이랑 지구력이 다르고 이 근육이랑 또 지구력 달라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지구력 없는 근육이 중에 하나가 지금 왕자. 이 근육이요. 제일 지구력이 약해서 육문을 한 20번만 하면 어떡해. 그죠? 근데 종아리 막 한 20보 걸었다고 해서 종아리 땡긴 거 아파요? 지구력이 달라요. 근데 얘랑 비교하면 지구력이 다른 거예요. 얘보단 얘가 훨씬 더 지구력이 좋아요. 그러면 햄스트링은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써야죠. 그럼 케이던스 높여야 될까 안 높여야 될까? 저점 케이던스가 있어요. 근데 저점 케이던스가 있는데 그건 파워부터가 가지고 파워 훈련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 각 해당되는 파워에 따라서 저점 케이던스가 조금씩 부족해요. 무작정 계속해서 빠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케이던스 한계치가 있어요. 딱 주력으로 쓸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서 그 이상 올리면 오히려 비효율적. 보통 그 라이딩을 할 때 그냥 재밌게 타는 거 말고 훈련한다는 식으로 필드에서 하면은 그 무정차로 보통 많이 타잖아요. 대회 준비할 때 대회가 뭐 이제 또 넘어가니까 어쨌든 근지구력이 되게 중요해서 이제 MP 값을 높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정차를 안 하고 대신 페이스는 약간 그 역시로 안 되는 템포 정도로 해서 그냥 꾸준히 타서 쉽게 말해 쉬는 거는 다운해서 쉰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요. 그 같은 시간대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TSS를 높이는 거예요. TSS는 뭐냐면 트레이닝 스트레스 스코어라고 해서 내 몸의
주는 부하, 신체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훈련 부하 점수라고 보면 돼요. 훈련 부하 점수인데 TSS가 높다는 건 그만큼 그날 되게 내 몸에 많은 피로를 줬다. 피로감을 느끼게끔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TSS는 훈련 강도가 높아지면은 올라가지만 훈련 양에 따라서 더 많이 오요. 훈련 길이, 훈련하는 시간이 길수록 더 TSS가 높아져요. 근데 전력으로 탈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되게 빨리 줄어들어요. 근데 FTP라는 건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내 평균 파워인데 그 FTP보다 조금 더 높은 강도로 막 예를 들어서 FTP 105% 강도로 20분을 탔다. 거의 이거 파워 테스트 할 정도로 센 강도거든요. 20분밖에 못 하는데 이 20분 타고 나서 더 계속해서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은 다르요. 그러면 20분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많은 TSS를 쌓을 수가 있어요. 많은 TSS를 쌓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유산소 운동을 했고 많은 체력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체력을 쌓으려면 한마디로 체력을 쌓기 가장 효율적인 그런 강도가 있어요. 그게 거의 템포 강도예요. 템포 강도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무정차로 꾸준하게 계속 밀어주셔야 돼요. 그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완전 돼요. 그 템포를 측정하는 게 심박으로 하는 거. 파워미터가 있으면 파워미터 있으면 파워라고 파워미터가 없으면 파워미터 없으면 심박적으로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요. FTP가 근데 있어야 돼. 파워미터 없으면은 심박인데 심박은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좀 옆에서 이제 말을 걸었을 때 짧게 단답식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햄버거요. 이 정도만 대답할 수 있어도 호흡 있죠. 그 정도의 호흡으로 높은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이랑 운동의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뭘 목표로 하고 있냐. 건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은 운동이잖아. 근데 내 대회나 뭐 타겟이 있어요. 너 10년까지 뭐 FTP 몇으로 올린다. 이런 타겟이 있으면 그건 훈련이에요. 엑서사이즈랑 트레이닝의 차이점. 다이어트는요. 그냥 그날 소모한 열량만 치면은 평균 파워 높은 사람이 더 그 많은 열량을 쓰. 노말 파워보다 노말 파워 높은 것보다도 열량은 그날 쓰는 열량은 평균 파워예요. 근데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 건 뭐냐면 노말 파워가 높아야 되는 이유가 고강도로 노말 파워가 높다는 거는 평균 파워에 비해서 노말 파워가 월등하게 높다는 건 그만큼 고강도로 타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강도로 타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심장도 커지고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근데 심장이 커지면 기초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강도로 타야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만들어져요.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우리의 기초 대사량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잘 모르겠죠. 되게 쬐끄만하네. 제일 이해시켜드리고 싶은데 일단 열심히 타고 훈련을 잘하면요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많아져요. 근데 그 세포가 많아야 기초대량이 올라가고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젖산은 젖산은 그냥 피로물질이 나온다는 걸 증명해주는 성분일 뿐이에요. 힘들게 타는 게 훈련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힘든 강도를 강력하게 해서 운동 시간을 짧게 하는 게 더 훈련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거를 약간 좀 템포로 좀 여유 있게 타지만 그건요 그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그 템포를 시합이 가까웠지 않은 적어도 한 2달, 3달 전에 아니면 한 달 반 전에 템포를 많이 운동을 해놓고 나서 마일리지를 쌓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에 대한 저항은요 이런 걸 키우고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리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피를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다리를 보내려면 이제 적혈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인데 운반하는 세포도 필요하지만 피가 이동할 수 있는 혈관이 있어요. 혈관,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많이 만들려면 템포라이딩이랑 젖산역시랑 유산소 강도랑 계속 길게 많이 타야 돼요. 근데 젖산역시 강도로는 오래 못 타요. 시간 대비로 봤을 때는 혈관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진짜로 많이 만들려면 템포로 막 3시간, 4시간 다시 강도는 좀 적더라고요. 멀리 타고 오래 타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산소 강도 막 FTP 75% 이하로 되게 가볍게 타려면 9시간, 10시간 이렇게 타야 템포 강도로 막 5시간, 6시간 탈 만큼 효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많지 않죠. 일반인. 그러면은 당연히 템포 강도로 돈을 만드는 게 답이에요. 특히 겨울에 추워서 많이 못 탄다면 인도어에서는
템포를 무조건 타요. 템포 강도는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했을 때 계산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호흡으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어느 정도 타요? 시간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당기는 힘을 의식적으로 써야 되나요? 그거 내가 아까 했잖아요. 아니 그럼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내리막이 내리막에서 좀 더 당기는 거 많이 써주시면 돼요. 선수들처럼 이제 페달링이 거의 만들어지고 무의식적으로 막 돌려서 당기는 힘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의식하면서 막 굴릴 필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당기는 힘을 잘 쓰거든요. 근데 페달링이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에 배우거나 할 때는 당기는 힘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식을 해야죠. 의식을 해서 어떻게 당기는지 느끼면서 의식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이제 점점 케이던스가 빠를수록 더 많이 당기는 힘을 더 많이 쓰려고 해야 돼요. 일단은 당기는 힘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배우기 전에 오늘 제일 기초적인 작업이 안장 높이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당기고 싶어도 못 당겨요. 특히 5시에서 7시 방향. 이게 12시에요? 5시에서 7시 방향, 5시가 7시죠. 7시에서 5시 이렇게 가요. 이제 로라님 보신 방향에서는. 그럼 여기서 5시부터 우리가 6시 방향에서 다리를 제일 많이 피고 있는 게 아니라 5시에서 제일 많이 피고 있거든요. 5시부터 그러면은 무릎이 접어지면서 햄스트링 쓰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특히 제일 많이 다리를 뻗고 있는 위치에서는 안장이 높은 사람은 발목이 펴져 있고 그럼 발목이 펴진 상태에서는 당기는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어느 방향에서는 다 90도로 가요. 88도에서 90도 사이로 계속 돌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의식적으로 그걸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당기는 거를? 주행 중에 계속? 케이던스를 계속해서 기압 변속을 해서요. 노면이나 이제 경사도가 계속 바뀌어도 일정하게 계속 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지만 막 부리다가 언덕에서 점점 케이던스가 느려져요. 그럼 그때는 자연히 당기는 것보다는 밟는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케이던스가 막 50, 막 더 떨어졌어. 막 60이나 50으로 막 꾹꾹 밟게 됐어요. 1초에 한 바퀴 돌리는 건 느리다는 거잖아요. 느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은 밟는 다리 힘만으로 밟으면 다리 너무 데미지가 크죠. 더 큰 힘을 써야 되는데 특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댄싱을 하거나 상체를 쓰는 거예요. 당기면서 밟는 쪽으로 상체를 가면서 당겨주면서 상체까지 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지에서 한 100km 정도 할 때는 당기는 힘을 언제 써주고 썼다 말았다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똑같은 네, 계속. 속도로 간다면 네. 근데 똑같은 속도로 가도 갑자기 발음이 죽었다 말았다 하잖아요. 네, 되게 피곤해지면 전 그때서야 당기거든요. 뭔가 힘들다 싶으면. 그리고 오늘 이제 피팅을 하고 나면요 당길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많아질 거예요. 예전에는 끝에서 이만큼만 당겼다면 오늘은 쫙 당길 수 있어요. 저 큐링이요, 큐링. 약간 타점이 없어서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게 일단은 개인별 차라고 하는 게 개인별 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저 큐링의 세팅 방향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세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타원이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이걸 바꿀 수 있어요. 그 사점을 없애기 위한 그 각도를 근데 그걸 이제 그쵸 바꾸는 건데 왜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하냐? 사람마다 이 후방형사, 골반의 후방형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큐링 쓰고 크리스 프룸은 50m 써요. 제가 레타 코리아 때 크리스 프룸이랑 같이 타면서 5시간 같이 타면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거든요. 투르 프랑스에서 회복하는 방법, 호텔에서 뭐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50m이 어떠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었는데 일단 크리스 프룸의 답변은 푸시할 때 앞으로 밀 때 자기는 이제 이 근육의 피로감이 줄고 엉덩이 근육 많이 쓸 수 있어서 특히 그 푸시할 때가 편하다고 그래서 쓴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50m릭이 근 피로는 줄여지지만 빠른 케이던스에서의 페달링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빠른 회전을 돌리는 트랙 선수들은 50m릭이 나와요. 그 정도는 돼야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케이던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트랙에서 정말 빠르게 돌리는 건 막 130 이상 돌리는데 보통 사실 크리스 프룸이 130 이상 돌릴 리는 없죠. 언덕에서 거의 95 빨리 돌릴 때가 130까지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힘쓰는 언덕이나 TT에서 힘쓰는 꾸준한 힘을 쓰는 사람들이
적합한 거예요. 오시메트리나 쿠링이나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스프린터나 이런 게 아니라 클라이밍이랑 TT 쪽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력 케이던스가 있어요. 이 주력 케이던스라는 건 내가 가장 많이 잘 적응돼 있고 제일 많이 쓰는 케이던스를 주력 케이던스입니다. 근데 일반 동호인들한테 105급 이상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요? 부품별로 생각하셔야겠죠. 그럼 부품을 바꿨을 때 제일 뭐 효과가 좋은 부품이 뭐예요? 처음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 제일 바꿔야 되는 순서나 뭐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나 뭐 그런 거. 제가 150을 안 써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자전거를 22년 탔어요. 돌아가 나름 재밌네. 재미가 있어. 되게 지루할 줄 알았는데 나름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옆에서 코치님이 계속 봐주시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에 이런 강의 같은 거 듣고서는 몸을 만들고 봄을 대비한다고 하나 봄. 스쿼트 자세 뭐? 나는 뭔가 이 크랭크가 되게 크다고 들었어. 저 그래도 바꿨어요. 바꿨어? 이게 크랭크 암이라고 이 종아리랑 크랭크 암이랑 맞아야 된대요. 키가 작아서. 네, 다리가 짧아. 내가 다리가 짧아서 난쟁이들. 같은 호비 쪽이야. 언덕에서도 케이던스 막 90, 막 80, 80 막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파워가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스프라켓 티스 높은 걸 써도 높은 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단은 파워가 높아야 속도도 올라가고 똑같은 기어 비율로도 더 높은 케이던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적정 케이던스를 낼 수 없고 막 파워가 없어서 케이던스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기아를 어떻게 변속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파워를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파워를 더 키워서 저점 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체력 수준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언덕에서 최소 케이던스 80 이상을 유지한다. 근데 점점 추세가 케이던스를 좀 높이는 추세예요. 케이던스를 거의 언덕에서도 막 90을 유지하려고 90을 유지하고 덴마크의 야콥 풀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던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덕에서 케이던스 막 93, 94 정도 유지해요. 근데 그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게 그 선수의 다리에는 더 많이 적응이 돼 있고 데미지도 적고 근데 이 케이던스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산소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거든요. 더 많이 숨이 찬 거예요. 네. 더 많이 호흡이 차고 네. 다리는 덜 아프지만 더 숨이 찬 거예요. 근데 왜 선수들이 이런 고케이던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냐면요. 다리는 라이딩 하고 나면은 다리에 피로도가 남아서 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더 시간이 더 회복 시간이 더 긴데 심장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회복이 빨라요. 네. 다음날 다리는 아프지만 다음날 심장이 아픈가요? 아니요. 심장에 피로가 많이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케이던스로 타면서 다리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고 더 숨이 차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서 그 빠른 케이던스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훈련으로. 근데 입문자들은 그런 케이던스도 잘 안 보고 타는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오르막이 나왔다 싶을 때 언제 이걸 변속을 해야 되는지. 그건 타이밍이 자, 언덕에 진입하는 속도가 저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빠르게 진입을 했으면은 언덕에 진입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탄력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완전 속도가 이미 지쳐서 언덕 진입한 속도 자체가 막 15km, 막 이렇게 10km 이렇게 되게 느리게 언덕에서 마치 언덕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미 평지에서도 느려요. 네. 그러면 진입하자마자 바로 변속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상태로 막 시속 40으로 가다가 언덕에 딱 진입했어요. 그러면은 속도가 줄어들어서 변속을 해야 될 때까지는요. 이미 평지에서 언덕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변속을 하는 게 아니라 언덕에 진입하고 나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그때 같이 한 칸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빠르게. 그렇게 변속을 하셔야 돼요. 미리 변속하는 게 아니에요. 언덕. 이 프로그램들은 그 입문자도 들어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 뭐 코스라고 써 있던데. 어느 정도
테크닉이나 이런 것보다도 테크닉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 네. 체력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이 남산 7분 때, 네. 남자분들 남산 6분 때 뭐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입문자분들이 접근하기엔 좀 쉽지 않죠. 그럼 강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트레이닝하는 방법, 어떻게 해서 몸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뭐 뉴트리션 관련해서 어떻게 먹고 뭘 먹고 어떤 타이밍에 먹는 게 회복이 빠르고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페달링 방법, 그리고 오늘 배우신 대로 자세나 페달링 교정, 그리고 페달링 할 때 그런 효율적인 페달링 방법,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근육에 대한 이해도도 배우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죠. 많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지금 2개월 과정인 경우에는 뭐 30만 원이고 1개월 과정은 15만 원인데 1개월만으로는 이제 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배우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4개월 좀 더 길게 들으시는 걸 권장하죠. 그러면 그거는 밖에서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남산 겨울 같은 경우 추워서 이제 막 장거리 타기는 힘들고 네. 남산 뭐 3회전 이런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쌍수로 유튜브 쌍수로 씨예요. 제발 여러분 구경이라도 한번 와주세요. 구독 안 해주셔도 되니까. 외로운 싸움을 홀로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유튜브 하지 마세요 진짜. 아무나 하지 마. 나 아무나 다 유튜브 하라고 올려놨는데. 맞다. 유튜브 시작하세요.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로라님 영상 보셨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어떤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오늘 배우신 것 중에? 목. 목 이렇게 하는 거. 자세. 골반. 골반, 후방 경사. 이거 뒤꿈치 그거랑. 후방 경사, 햄스트링 쓰는 페달링법. 그리고 크랭크한 길이. 맞아. 22년 살면서 이런 적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뿅.